2021년 9월 10일 오후 4시 40분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핫코인백 이렇게 해서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드려오다가 오늘은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해서 퀴즈를 좀 내고 그 퀴즈에 대해서 이제 답을 맞히시면 경품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퀴즈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그다음에 금융, 투자,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제가 평소에 드렸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뉴스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퀴즈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호랑이 나무를 치시고 거기에 채널을 추가하신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19시, 그러니까 오후 7시까지 문제들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몇 개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10분을 추첨을 해서 호랑이 나무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 유기농 볶은 참깨하고 참기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굉장히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퀴즈 내용들도 그렇고 이런 거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호랑이 나무 채널에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카톡 오시는 거 보고 당첨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배송지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배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방송에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후 방송 또 오전 방송에 낯익은 이름들이 좀 보이는데요. 최대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꼭 오늘 제가 드리는 퀴즈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괜찮으니까요. 얘기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제가 퀴즈하고 별도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석 연휴 중에 FOMC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새벽에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이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인데요. 정답을 아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호랑이 나무 채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꼭 정답이 아니어도 아마 그 호랑이 나무 운영 측에서 재미있는 답을 올려주시면 당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나 거시경제 분석을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차트죠. 연준의 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요 2조 원 수준이었던 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런스 시트를 4조 원 규모로 이렇게 늘려놨죠. 이걸 통해서 돈을 막 푼 거죠. 연준이. 이 돈을 푸는 결정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FOMC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건데 그 금리 낮추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는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거고 그거를 쭉 하다가 멈춘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밸런스 시트를 줄이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줄여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다시 이게 8조 달러 규모로 이렇게 쭉 올라와 버렸죠. 이번에 이제 이걸 좀 줄이려고 또 할 텐데 이런 어떤 점차적인 기작들이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늘 해드렸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격월로 혹은 이렇게 그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가 새벽에 그걸 중계를 해드리고 연준 의장의 연설도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회의를 앞두고 있고 제 예상으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그게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11월에는 일정이 나와서 연말에 12월 중에는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와중에 답이 다 이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이다. 맞다, 틀리다. 요걸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영어로는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또는 국채 금리, 네, 이런 표현을 쓰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금리와 가격은 서로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이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뭐 테이퍼링을 해서 이제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더라도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죠. 여전히 금리는 낮다. 그리고 그래서 국채는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왕년에 채권 왕이라고 불렸던 빌 그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비싼 채권을 왜 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채권 금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야 채권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채권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하는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채권에는 투자하지 마라. 채권은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 투자로 재미를 못 보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연준의 밸런스 시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8년도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났죠. 디지털 자산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대충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누가 발표할까요? 답은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비트코인 ETF는 나올 것 같지 않고, 게리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가를 해줄 태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매주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의 그 주말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을 보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또 시장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월가에서 정말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매주 금요일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 주체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거든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ttee인데요. 이 기관에서 미결제 약정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 시기는 그 주의 화요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말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투자 주체들이 미결제 약정을 롱 미결제 약정을 몇 개를 들고 있는지, 숏 미결제 약정을 몇 개를 들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바 온체인 데이터의 뭐 고래 지갑수의 비트코인의 양의 증감 이런 건 온체인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등장하고 이 선물 거래가 중요해지면 투자 주체별로 누가 뭐 얼마만큼 롱을 들고 있는지 숏을 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면 계속해서 요거를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발표하는 주체는 CFTC, KFC, UFC 중에 어떤 곳일까요? 커머더티 퓨처스 트레이딩 커미티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어렵네요, 문제가.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무관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이 비중이 달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1번, 이더리움이 강세일 때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 것이다. 2번,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움직일 것이다. 3번, 도미솔도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세 개 중에서 도미넌스와 무관한 거를 찾아서 그 호랑이 나무에 채팅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쉽죠? 정답이 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난번에 엘살바도르 디입 때에도 살짝 이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글자가 너무 작다. 40%입니다. 40%. 지난번 5월 달에 그 검은 화요일이었나요? 갑자기 가격이 폭락했던 우리나라 그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중에 그때 폭락 이후에 도미넌스가 40%를 조금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그 수준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 관련해서 또 시장 마켓 지수와 관련해서 도미넌스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은 상황은 시장 에너지의 분산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상이 좀 다른 것이 천웅역 아이님께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더리움 같은 것이 강세를 나타내면 비트코인 가격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더리움이 가격이 강세가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줄어들죠. 전체 비중에서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의 강세거든요.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에이다, 솔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50K, 51K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과연 이게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강세를 어떻게 볼 거냐, 에이다의 강세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지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미넌스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은 시장 에너지의 분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시장의 구조가 바뀐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무관한 것은 무엇일까요?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오늘 나온 뉴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살 수 없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비트코인, 2번 이더리움, 3번 리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하고 한번 붙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이미 SEC하고 엄청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잠깐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코인베이스 프로에 리플 가격이 리플 코인이 딱 뜨는 바람에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뭔가 공동으로 SEC에 대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할 거야 라고 하는 루머가 확 퍼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에 그래서 리플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 기술적인 실수였다. 일부 사용자들한테 리플이 나갔는데 거래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서 다시 리플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책 변수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퀴즈를 내는 방식을 제 방송을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틀이 있잖아요. 일단 거시경제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들, 마켓 데이터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변수들을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그래서 앞에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2개 드렸고 온체인 데이터 또 마켓 데이터와 관련해서 문제를 2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개 나올 문제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SEC가 굉장히 강경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디파이가 됐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도 그렇고 리플도 정말 끈질기게 SEC하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리플의 상장 폐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지금 거래할 수가 없죠. 상장 폐지를 했으니까. 지금 뭐 리플 커뮤니티 일각에서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하고 SEC하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메이저 흐름은 어쨌든 금융시장의 메이저 흐름은 중앙화된 금융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가 배분되는 방식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SEC 같은 조직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혁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투사가 될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고 리플의 갈링하우스도 리플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잖아요. 소송을 펼쳐가지고 금융기관을 공격을 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그게 개혁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인베이스는 상장사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당장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깨갱할 거냐? 그건 아니죠.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죠.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갈링하우스나 브라이언 아담스가 SEC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리플을 재상장하고 연대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SEC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설득해 나가야 되고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약간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코인베이스의 리플이 재상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유를 가지고 재상장을 해야죠. 상장 폐지할 때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한 거잖아요. 이유를 가지고 상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근법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기사도 썼지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그동안 쥐락펴락했던 이른바 모피아 이분들이 금융사 곳곳에 자문단으로도 들어가 있고 로펌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세요. 그리고 금융회사의 CEO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전관료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이게 있어요. 법을 만들고 할 때. 이제 그걸 고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특근법도 그렇잖아요. 왜 은행이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 문제를 은행한테 그걸 맡깁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KYC나 AML을 하도록 업권법을 먼저 만들고 그 업권법에 따라서 거래소가 조건을 갖춰지면 은행 계좌는 그냥 하나의 통로라고요.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거래를 할 때 피아트 머니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 은행 계좌, 그쪽 은행 계좌하고 내 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근법을 시행하면서 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은행 보고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일종의 감독하는 방법을 이렇게 위임은 아니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업권법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그렇게 법 개정이 되도록 하는 게 방법인 거죠.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9월 달 중에 연준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 안에 이제 뭔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고 향후의 감독과 관련된 어떤 시사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조목조목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과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시장이 쇼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서 대응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문제는 지금 당장 코인베이스에서 살 수 없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1번 비트코인, 2번 이더리움, 3번 리플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한국 최초의 취재 기사를 바탕으로 한 NFT는 무엇일까요? 블록미디어가 만든 은성수 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SEC 코인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블록미디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루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해외 뉴스들 그리고 국내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기사를 바탕으로 한 NFT를 발행을 했고 이 NFT 코인이 오픈시에서 당시 1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코인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때 방송을 하면서 혹시 이제 그 신분을 밝히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이 은성수 코인을 사셨는지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은성수 코인을 발행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디어로서 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뉴스를 다루는 미디어로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그래서 은성수 코인의 당시 발언을 정리한 저희 기사 이런 것들을 NFT화 한 건데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가격은 그냥 1 이더리움을 했고 그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20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덜컥 확 팔려버렸어요, 이게. 저희도 깜짝 놀랐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실명을 밝히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누구인지, 한번 인터뷰를 제가 했으면 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사셨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코인을 발행한 이후에 이제 유사한, 저희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취재하는 매체에서 비슷한 NFT를 발행하기도 하고 지금은 뭐 NFT가 너무 흔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멘토스라고 하는 조금 작게 지금 표시가 되는데
미디어 전용 NFT 그 플랫폼도 만든 게 있어요. 이 모멘터스라고 하고 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들을 NFT화 할 건데, 이 은성수 코인의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전에 유사한 얘기를 그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셨고 3년 후에 은성수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없다. 그리고 어른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은성수 장관이 이임을 하면서 그 당시 발언은 소신 발언이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그분의 소신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걸 대표한다고 하면 저희 블록미디어는 그 반대쪽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의 속도,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이게 금융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달을 할 때에도 항상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거시경제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도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분을 하자는 거죠. 이쪽 시장이 커가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균형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너무 이게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SEC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링하우스를 기소를 하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반대하고 하는 다 이유들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은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도 있고, 이후에라도 비슷하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거침없이 저희가 이런 은성수 코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인을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7분입니다. 지금 6개의 그 퀴즈가 나갔고, 마지막 7번째 퀴즈를 내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7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JJ의 블록미디어 방송 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40분, 오후 4시 40분. 2번 오전 0시 01분, 오후 23시 59분. 네, 블록미디어, JJ의 블록미디어 방송은 하루에 2번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지난밤에 있었던, 오전 방송은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그때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퀴즈 여기까지고요. 오후 방송 이거 마무리하려고 하고, 금요일 날 보통 계속 이제 핫코인 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석 맞이 퀴즈의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답을 주실 분들을 위해서 문제들을 쭉 리뷰를 한번 하고 맞춰볼게요. 초능력 아이님이 예상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개별 코인 얘기를 제가 문제로 낼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전공은 개별 코인이나 이런 쪽은 제가 좀 약해요. 거시경제 이런 걸 주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랑 그 토론을 해도 제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별 코인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핫코인 100은 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저희 크리스 연구원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제가 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한 쪽의 퀴즈를 내야죠. 첫 번째 퀴즈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언제냐. 우리가 추석 연휴 중에 FOMC가 열립니다. 그것도 제가 생방송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이 맞습니다.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에 유리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력을 더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CME 비트코인 선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 지표를 발표합니다.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ttee입니다. 네 번째 퀴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무관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직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에너지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인베이스에서 살 수 없는 코인은, 네, 오늘 리플 해프닝이 있었죠. 코인베이스나 리플이나 SEC를 상대로 뭐 좋은 소송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논리로 싸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국 최초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NFT는 저희가 만든 은성수 코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영원히 기록을 했는데요. 정책 당국자들이 뭔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후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 중에 뭐 큰 뉴스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엘살바도르 딥의 여파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12분이고요. 이 퀴즈의 정답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카톡의 호랑이 나무 채널에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분을 추첨해서 호랑이 나무가 제공하는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